안녕하세요. 장애의 역사를 번역한 고려대학교에서 일하는 김승섭입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 몸이 세계라면을 펴내면서 꾸준히 몸을 사유하고 건강한 사회를 질문해온 김승섭 교수의 세 번째 여정. 그가 이 책 장애의 역사를 번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실은 제가 장애학자도 역사학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장애의 역사라는 책을 작년 한 해 동안 보스턴에서 영문연을 보내는 동안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몇몇 장면 때문에 한국사에 반드시 소개를 해야겠더라고요. 너무나 깊고 함의가 크고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한국사에 내놔야겠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서 그 사람이 장애가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을 할 때는 그 사람 개인의 신체적 상태, 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이전에 북아메리카 토착민들 사이에서 장애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의미에 해당하는 장애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독자적인 개인의 가치에 따라 역량에 따라 판단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개인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호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거든요. 한쪽 팔이 없더라도 농인이거나 맹인이더라도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한에서는 그 개인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받았고,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처럼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평가받았던 것이지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혹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팔려온 흑인들의 경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대 노예제를 운영하고 흑인을 착취하던 백인들 입장에서는 이 노예로 온 흑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퇴화된, 능력이 부족한, 능력 있는 몸과 능력 있는 정신을 갖지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노예제가 이 흑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선의 행복을 주는 제도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편안한 노예제로부터 탈출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흑인들은 정신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카트라이트가 만들어낸 진단명이 출분증이었던 것이지요. 미국에서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미국 사회에서 여성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민주주의의 절차에 참여할 만큼 여성은 능력 있는 몸을 갖지 않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등교육은 여성의 몸을 아프게 만든다고 주장을 했고요. 전쟁과 종교에 대한 토론은 여성을 퇴화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나 자신의 말을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민주적 절차에서 배제된 능력 없는 몸이, 장애를 가진 몸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20세기) 초까지 뉴욕의 앨리스 섬에서는 이민국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심사하고 중에서 미국인이 될 수 있는 몸과 미국인이 될 수 없는 몸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장애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동성애자나 인터섹스였던 사람들 역시 미국인이 될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대의 이민국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명백히 미국인이 될 수 있는 몸, 바람직한 미국인의 몸은 신체 정신장애가 없는 재생산이 가능한 이성애자의 몸으로 한정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낙인 찍었던 소수자들의 삶을 바꿔놓은 소수자 운동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그게 스톤홀 항쟁일 거고요. 흑인 민권 운동에서는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권 운동에서
장애를 낙인이 아니라 자부심을 여기게 된 장애 자부심의 상징과 같은 운동은 저는 갈로데 대학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농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갈로데 대학에서 농인이 아닌 청인을 대학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100년이 넘는 갈로데 대학의 역사에서 항상 총장은 청인이었던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왜 농인이 공부하는 대학의 총장이 청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점거 농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내세우지요. 저는 이 구호를 지금 당장 농인 총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Deaf President Now입니다. 이 구호를 내걸고 일주일간에 거친 점거 농성 끝에 마침내 갈로데 대학 역사상 최초로 농인 총장이 임명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자신이 공부하는 대학을 자신들이 운영하고 싶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해내고 성취해낸 장애 자부심의 상징과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책이 그토록 반가웠을까? 왜 이 책을 그토록 한국 사회에 내놓고 싶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했던 경험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장애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버스를 점거하기도 하고 휠체어와 버스를 쇠사슬로 묶기도 하는 싸움이 진행됐던 때였습니다. 저 역시 그 싸움에 참여하다가 연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실제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고 그 운동의 한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미국에서 읽으면서 이 책에 나온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만났던 한국의 동료들의 이야기들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별은 공기와 같아 기득권에게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 번역하며 책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다칠 수 있는 취약한 존재인 동시에 그 약함을 응시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간의 존엄은 독립보다도 상호 의존을 통해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실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그 대화에서 배웠다. 여러분들도 그 대화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